네, 4장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4장의 경우에는요, 목표 설정과 뒤에 이제 각각의 동기부여 이론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리뷰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통신판매 성과관리 개념을 읽어보시면요. 통신판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것들에는 목표 설정, 성과평가, 보상, 모니터링 등이 있다. 자, 여기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볼게요. 목표, 성과평가, 보상, 모니터링. 자, 제목이 뭐죠? 성과를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성과를 잘 달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평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거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저희 객관식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요. 피평가자의 평가 목표 또는 지표에 대한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자, 여기도 체크할게요. 자, 피평가자의 목표 또는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해서 키워드 한번 봐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요. 텔레마케팅 관리의 의 나오시는데요. 자, 단위 시간 내에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얼마만큼의 콜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어렵지 않고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 조성과 인센티브가 이용된다. 그 다음 텔레마케팅 생산성 관리란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할게요. 개인별로 통화 수, 실제로 매출을 얼만큼 냈는지 그리고 소요 시간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희가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성과 관리 방법. 자, 다양한 방법의 포상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요. 교육 및 동기부여를 위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활용해야 된다. 자, 모니터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개인의 성과는 팀의 성과와 연계해서 평가해야 된다. 여기 별표를 쳐주세요. 자, 요거를 좀 틀어서 묻고 있는데요. 개인의 성과는 개인의 성과 자체로도 인정할 수가 있는데 팀의 성과랑 별도로 분리하여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에는요. 이게 저희가 일을 할 때 개인주의 성향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팀 전체의 위나 또는 집단 응집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 개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단의 합인 팀으로서도 존재할 수가 있고 그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기업에서 개인별 성과만 따로 평가를 하고 팀의 성과랑 연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개인은 팀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게 되는 개인주의 성향을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하면 자,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자, 할거주의라고 해서요. 이기주의적인 행동, 일을 할 때 우리 부서만 또는 내 업무만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요. 실제 집단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는 연결되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성과 관리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은 차등이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통신 판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목표 설정. 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보고요. 그 평가를 해서요. 이 평가가 좋다라고 하면 그 평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3번 교육과정은요. 직접적인 성과 향상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통신 판매 주요 활동 보시면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그 개념과 타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웹, 온라인, 스마트폰 확산 등등으로 인터넷상 연결을 계기로 실제로 점포로 유도하는 서비스가 출현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구매 이력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저희가 앞에서도 저희가 빅데이터랑 관련해서 연결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판매를 행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자, 이하 내려가 보면요. 목표 설정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목표의 설정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목표를 얼만큼,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과 개인 단위에 따라서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과의 고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루에 100만큼, 그러니까 물건을 100개를 팔 수 있는 사람인데요. 조직에서 내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의 목표치를요 50만큼만 줬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실제로 이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지 않고 조직이 부여한 목표만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지 매우 조직 효과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업원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 목표 정렬 보겠습니다. 개인의 목표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와 전략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자, 개인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조직의 목표와 정렬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목표나 성과 평가는 집단, 팀의 성과 평가와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또 같은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의 비전과 미션, 경영 전략 등과 연계된 사업 단위별 목표가 선정되고 이와 정렬된 개인의 목표 선정이 목표가 선정되어야 목표 관리가 제대로 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텔레마케터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한다.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요, 막 혼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해야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성과와 팀의 성과는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써 있어요? 별개로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별개로 구분했을 때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조직 발전에 저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차등이 명확해야 된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MBO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MBO를 구체적으로 공부하자라고 하면요. 30분, 1시간 이 주제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험을 위해서 지금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주로 묻고 있는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MBO. 자, 뭘 기준으로 관리를 하겠대요? 목표 설정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와 부하가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요. 각 개인에게 중요한 책임 영역을 기대되는 성과로 환산해서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해서 실시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설정한 이 MBO에 따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가? 그러면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성과 달성에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MBO라고 합니다. 자, 목표 관리의 특징 쭉 볼게요. 자, 전략. 목표 관리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독특한 경쟁적 전략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획과 통제의 과정. 목표 관리는요. 복잡한 조직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한 측면에서 계획에도 연관이 되고 통제에도 연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을 유도하는 참여 과정. 자, 여기 참여의 키워드 체크할게요. 자, MBO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목표를요. 회사가 너 이만큼 해 라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상호 협의하에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 자, 회사가 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정도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근로자 또는 종업원이 오케이, 내가 이만큼 이번 연도에 달성을 해보겠다 라고 서로 합의된 목표라고 하는 점에서요. 종업원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제로 수용성이 일방적인 목표, 지시적 목표보다는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목표 관리는 경영진의 사명을 변화와 개선으로 간주한다. 결과 성취를 위한 시간 지향적 과정. 자, 여기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목표가 100만큼 언젠간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정 기간 내에 달성하겠다. 이번 연도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라고 서로 합의하고 실제 성과를 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관리의 중점사항, 개인별 수행 목표는요. 수치화로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게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요. 분리되면 안 되고요.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원칙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할 때 스마트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각각의 철자를 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요. 목표는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우리가 달성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버리면 실제로 동기부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달성 가능한 지표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물로서 나와야 되고요. 특정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외우기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측 달결시 이렇게 외워볼게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직접적인 결과물로 도출되어야 되고 특정한 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관리 중점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개인별 목표는 수치화로 명확해야 된다. 특이사항 없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목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뭔가 맞는 듯한데 앞에 전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패스해보고 3번부터 읽어볼게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연계되어야 된다. 목표 수행을 할 때 상담원과 관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틀린 게 없는데요. 자, 보세요. 자, 목표는요. 조직의 목표는 이게 조직이라고 했을 때 조직 밖에 있는 영역을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조직과 환경은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실제 시장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조직이고 이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즉 적합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직의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목표는 일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조직과 환경을 별개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조금 바른 어구로 바꾸려고 하면 환경이 변하면 목표도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야 목표 관리의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요. 환경을 고려해서 계속 조정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목표가 똑같이 일관적인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균형, 배분. 더 많이 쓰이는 용어는요. 균형 성과표 또는 BSC라고 불립니다. BSC. 자, 케플란과 노튼.
이란 학자가 이야기한 방식인데요. 재무성과지표가 현대 경영 환경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 새로운 성과 측정의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직 전반에 걸친 성과지표들을 개발했다. 자, 크게 요약하면 재무 성과만 가지고 판단했었던 기존의 성과 평가 방식이 한계가 있다. 지금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하에 다양한 성과 지표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성과표이죠. 이 균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적 지표와 장기적 지표가 같이 고려해야 돼요. 같이 고려되어야 되고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또 후속 지표와 선행 지표 간의 함께 고려, 즉 양자의 고려, 균형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크게 4가지 관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 관점. 원래 과거에도 판단 지표가 되었었던 재무적 측정치를 이용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재무적 목표에 따라서 실제로 그 전략이 기업이 이익을 달성했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재무 관점이라고 한다면요. 고객 관점. 자, 고객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죠? 고객. 고객은 어디 있어요? 시장에 있는 고객을 기준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얼만큼 높였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고객 충성도, 고객 유지율 이러한 지표로 우리의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내부 프로세스예요. 내부. 이걸 외부로 바꿔서 또 묻고 있습니다. 자, 내부 프로세스란 기업 안에 있는 우리 기업 내의 원재료, 정보, 사람과 같은 입력 요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투입을 제품과 서비스들의 산출로 변환시키는 과업이나 활동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프로세스나 의사결정, 조직을 통한 기업의 장점에 대한 지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생산성, 종업원 기술, 품질, 사이클 타임 등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측정 지표로서요. 자, 밑에 하나 더 있어요. 학습과 성장 관점. 자, 학습과 성장 관점은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개선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학습과 성장, 여기에 학습에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래서 사람, 시스템, 조직의 절차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서포트하는가, 그 성과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총 4가지 관점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재고, 내학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재무 관점, 두 번째 고객 관점, 3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 네 번째는 학습 및 성장 관점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된 관점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재무 관점, 재고 내학이죠. 재고 외가 아니고 내 학습 성장 관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콜센터에 이것을 접목해 본다라고 하면 재고 내학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고객 관점에서는 시장 점유율, 고객 확보율, 재무적 관점에서는 비용 절감, 매출 증대, 성장과 학습 관점에서는 직원의 만족도, 동기부여를 얼만큼 잘 끌어내고 있는가, 내부 시스템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가 등등이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절차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 측정 지표는요,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각각의 지표는
관리,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성과평가입니다. 자, 성과평가, 첫 번째 업적평가, 그 다음에 역량평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업적 및 역량평가. 첫 번째 업적평가부터 볼게요. 업적평가란 조직에서 구성원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과업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평가 또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해 볼게요. 조직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뭘 목적으로요? 과업의 목표 달성 목적으로 평가 또는 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을 업적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 한번 볼까요? 방금 위에서 읽었던 건데요. 콜센터 BSC 성과관리 관점과 그 항목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재무적 관점, 원가 비용 절감 맞고요. 성장과 학습 관점,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맞는데요. 자, 고객 관점, 고객이 누군데요?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시장 점유율이나 그리고 고객 충성도, 고객 만족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직원 만족도라고 써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업적평가는 종사원의 능력 개발, 종사원보다는 종업원으로 써주세요. 종업원, 경영학에서는 종업원, HR에서는 종업원이라고 쓰고요. 조직관리에서는 구성원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들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 능력 개발, 업적의 향상, 동기 유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두 번째, 평가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업적평가 시행으로 얻은 결과는 피드백되어서 동기유발과 자기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임금 승진 보상을 결정한다.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기반으로 회사에서 평가를 하겠죠. 즉 업적평가 시행으로 얻은 결과는 조직의 계획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좀 틀어서 시험 문제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4가지씩 변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요, 4개에서 하나를 바꿔서 내거나 4개 중에 하나를 빼서 다른 것들을 넣어서 묶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업적평가의 기준,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식선에서 최대한 이해를 해봐주세요. 자, 누군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하려면요, 그 척도가 믿을만 해야 되는 것이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개인마다 A 직원이 B 직원에 비해서 얼만큼 잘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과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 전반적으로 잘했어 이렇게 되면 평가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직무상 주된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제. 자, 업적평가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기준은 우선적으로 피평가자의 임의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자, 임의적이라고 한 단어가 뭐예요? 임의적 무슨 뜻이에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이 결과치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이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효과성이 없겠죠.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노력했을 때 이 결과값이 여기서 이만큼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야 이 개인평가, 업적평가가 유의미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용성이 뭐예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자, 피평가자들에 의해서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업적평가의 분류. 크게 정량적, 정성적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정량적인 뭐예요? 숫자로 또는 수치화해서 우리가 등락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고절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매출액, 이익, 원가 절감액, 생산성, 품질.
즉 수치화해서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것. 자, 정성적 평가 항목은요. 어떠한 1, 2, 3 이런 수치로 나타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요. 인력을 육성하는 것, 경영 혁신하는 것,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더라. 자, 업적 평가의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차별화될 수 있어야 되고요. 신뢰성, 수용성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수동성은 뭐예요? 자, 수동성은 위에서 정리했던 이 임의적이랑은 반대되는 어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수동성이 아니라 이거 뭘 틀은 거예요? 지금 3번에서 봤던 수용성을 조금 용어를 틀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건데요. 수동적인 기준으로는 업적평가의 내용으로 요소로 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되는, 방금 보셨던 내용과 구분되는 역량평가도 이어서 볼게요. 자, 역량평가의 개념,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대상자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복수의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평가한다. 밑에 것만 밑줄 치겠습니다. 조직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발휘하는 것. 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발휘하는 일련의 것들을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쉽게 알고 있는 능력과는 조금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고성과를 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내적 특질 전반을 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직무나 각 상황에 따른 역량, 필요 역량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역량이 많을 때 우리가 좋게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역량 평가의 목적은요.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개발 유도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전략을 달성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선발, 배치, 승진에 요구되는 역량의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목표나 과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요. 자, 역량 평가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자, 이 역량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질이기 때문에요. 자, 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오는데요. 다면 평가는 뭐냐면, 자, 내가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보통 과거, 전통적인 방식은요. 나를 누가 평가해요? 내 위에 있는 상급자가 나를 평가하죠. 자, 근데 다면 평가는요. 자, 앞에 360도 다면 평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상급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을요. 동료들, 같이 일한 동료들도 평가를 하고요. 심지어 하급자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이 사람의 성과 여부나 역량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다면 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때 역량평가가 가능하더라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보면요. 자, 역량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인터뷰, 시뮬레이션, 다면평가. 근데요, 그 사람의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역량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학력,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역량이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기 때문에요, 성별과 학력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량평가 방법으로 3번은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면평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면평가의 개념.
현재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즉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다면평가가 아니라 상급자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다면평가 방식 대다수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면평가는요, 정성적 평가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 정성적의 반대는 뭐예요? 구분되는 요건은 아까 정량적이었죠. 자,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목소리들,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판이라든지 주변 동료들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실 정량적 지표도 파악할 수 있는데 주된 파악 요인은 정성적 평가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의 뜻을 보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자신의 장단점을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고객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를 종합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방식이 다면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을 외우기 전에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 기존에는요, 상급자 한 명이 이 직원 A, 이 직원 C, 이 직원은 S등급 이렇게 평가를 하고 끝냈다면 다면평가는 그게 상급자, 동료, 부하 직원, 더 나아가 고객까지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비용과 시간이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평가하는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상식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요. 평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항상 어떠한 방식에는요,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측면에서 장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할 수가 있는데요. 장점은요, 당연히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평가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구성원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익명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평가 정보를 본인이 보기 때문에요. 아, 나에 대한 평가를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동기부여나 개발에 대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상하 간, 동료 간, 고객, 조직 간의 의사교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더라. 단점은요, 상사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필요한 업무 지식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족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어렵게 써놨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상사를 평가하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요, 이 상사의 업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이 상사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 부하가 상사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정보가 없을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 투표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상사는 좋은 점수, 나한테 조금 질책하거나 따끔한 피드백을 주는 상사는 익명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점수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부하들은 다 안 좋은 평가를 줬는데 동료나 상급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에 상사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정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자, 부하가 아무리 익명으로 상사에게 의견을 주지만 어쨌든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쓴 어떤 평가 점수가 상사에게 익명성이 풀어져서 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중간 점수로 주거나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좋은 점수로 주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평가를 작성하다 보면 평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도 있더라. 자, 다면평가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볼게요. 자, 첫 번째, 균형 있는 평가 가능하다. 맞죠? 자, 평가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2번, 참여감과 조직에 대한 일체감. 각자 원래는 상사가 부하만
평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의 권한이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식감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기 개발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개인과 집단 평가예요. 첫 번째, 개인 평가의 개념. 조직에서 각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업적 평가, 역량 평가, 다면 평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 기간 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실적 평가를 수행한다. 자, 두 번째, 집단 평가의 개념. 집단별로 부여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와 KPI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KPI가 뭐냐? 자,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한국말로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직에서 또는 그 팀에서 그 부서에서 핵심 성과 지표라고 나열한 그 항목들을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선정한 후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요소, 예를 들면 매출, 이익, 비용 이런 것과 같은 재무적인 지표도 있는데요. 매출, 이익, 비용과 같은 재무적인 지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 성과를 반영하는 과정에 대한 지표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내용은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가 약할 수가 있어서 과정에 대한 정보도 핵심 성과 지표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및 집단 평가의 평가 지표,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 가감점 지표로 구성된다. 자, 집단 평가, 개인 평가 보시면요. 개인 평가와 조직 평가를 믹스해서 평가 보상을 시행하고요. 기록 관리를 통해서 인력 관리, 성과 관리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다.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개인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조직에서 각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이다. 자, 개인 평가에 대한 내용 맞죠? 두 번째, 업적 평가, 역량 평가, 다면 평가와 같이 이러한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개인 평가할 수 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 기간 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아니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요. 그 변동된 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요.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야 되겠죠. 자, 평가 기간 중에 발생한 변동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평가 기준 이걸로 했으니까 이걸로 쭉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3번. 자, 4번 볼게요. 평가 지표는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 가감점 지표로 구성된다. 내용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상대평가, 두 번째는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상대평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 절대평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지금 객관식 시험은 무슨 평가예요? 자, 대답하고 계시죠?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죠. 60점만 넘으면 이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다 합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대평가랑 비교가 됩니다. 자, 상대평가는 뭐냐면요. 점수 몇 점 이상 다 합격이 아니라 전체 1등부터 100등까지 또는 1등부터 300등까지 자르겠다. 그 밑에는 점수를 몇 점 맞든지 다 탈락.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상대평가이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냐, 사람과 특정 기준을 비교해서 파악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르고요. 서열을 매긴다,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평가는요. 구체적인 합격 기준, 우리 시험 같은 경우 60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납득성이 높다. 자, 내가 떨어진 이유는 59점 맞았기 때문에, 내가 합격한 이유는 70점 맞았기 때문에 다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피드백해서 자기 개발할 수가 있고, 자, 그렇지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회사 내에서 특정 점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평가 항목이나 내용을 설정할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자, 직원이 5명인데요. 여기서 1등 뽑는 제일 잘하는 사람 그냥 뽑는 거는 쉬운데요. 1등과 2등의 3등, 4등, 5등의 각각의 점수를 내는 거는 단순히 서열을 매기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할게요. 보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기업이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 파서 보상하는 거 아니죠. 기업이 기존에 우리가 보상할 예산으로 획정해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직원에게 배분을 하는 것인데요. 절대평가를 시행하다 보면요. 사실상 모든 직원이 다 잘했을 때 모든 직원에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절대평가도 활용하면서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요. 조직 내에서 이만큼은 A, 이만큼은 B, 이만큼은 C 이렇게 해서 A한테는 얼만큼 주고 B한테는 얼만큼 주고 C한테 얼만큼 주고 우리가 기존의 예산을 정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보상을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방식이 훨씬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평가는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수용성, 납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어떤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왜 못한 점수를 받았지? 왜 나는 B고 왜 저 사람은 A지? 그래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수용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장점은 뭐예요? 이 절대평가 방식에 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나 시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서 내가 지금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상과 관련된 일부 이론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이론들은 더 많은데 그 경영학 책을 펴보시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론으로 정리된 각각의 이론, 일부 이론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더퍼의 ERG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론 뒤에 나온 이론입니다. 근데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이를 수정한 이론이다. 수정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이 이론의 베이스를 잡고 요거에 따라서 부가해서 ERG 이론을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위에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대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네요. 자, 상대평가는 누구에 비해서 내가 떨어지는지 높은지 이것을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이 없어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자, 피드백 시 납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만큼 떨어지는지를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4번 보세요. 평가 항목이나 내용을 설정할 때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평가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구분했습니다. 존재, 관계, 성장 욕구. 자, 성장 욕구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고요. 존재 욕구가 저차원적인 욕구입니다. 자, 욕구 단계 이론과의 구분을 해보면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5단계로 욕구를 구분하면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5개로 구분하면서요. 각각의 욕구는 1번이 만족되면 2번으로 올라가고 2번이 만족되면 3번으로 올라가고 3번이 만족되면 4번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욕구만 추구할 수 있고 이 욕구가 추구가 되면 그 윗단계,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요. ERG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존재 욕구를 추구하다 관계 욕구를 추구하고 관계 욕구를 추구하다가 성장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자, 성장 욕구가 약간 시원찮지 않거나 관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요. 관계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면서도 존재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즉, 욕구 추구가 퇴행할 수 있다. 퇴행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위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입니다. 자, 허츠버그 학자 체크해 주시고요. 욕구 충족과 욕구 충족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이론인데요. 그 결과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했던 기존 견해와는 달리 만족과 불만족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해서요.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자,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을요. 동기 요인이라고 했고요.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동기 요인이고 어떤 것이 위생 요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동기 요인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성과와 관련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데 직무 써주세요. 직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와 관련이 되는 것. 자,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와, 너 잘한다 라고 옆에서 말하면요. 인정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 동질감, 내가 이 일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책임감, 성장과 발전, 일 그 자체의 재미 등등이 있는데요. 자, 이 직무, 일과 관련된 것들은 그 사람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는 만족을 이끌어낸다라고 하고요. 불만족 요인은요, 직무랑 관련 이외의 업무, 즉 직무 자체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변수, 그래서 직무의 환경과 관련된 것,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 회사의 정책, 내가 회사를 다닐 때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보상 부분, 작업 환경. 그래서 우리가 만족과 불만족을 구분할 때요. 지금 이렇게 나열된 것이 이렇게 딱 정해진 답이 아닙니다. 크게 측면에서 더 많은 변수를 충분히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요. 이쪽을 내가 이해하면 이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반대로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조금 체크를 해봐 주세요. 일 자체를 하면서 일로서 오는 행복들, 이런 것들을 만족 요인, 동기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허츠버그가 제시한 동기 위생 요인 중에 만족 요인, 일과 관련된 요인이죠. 성취감, 맞네요. 바로 답 있네요. 자, 급여나 작업 환경이나 감독과의 관계는요.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나 행복과는 분리되는 일 이외의 내용들이죠. 일로 인한 결과나 일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기 때문에 2, 3, 4는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